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세계 최고급 홍차의 본고장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 부도를 선언했어요. 국민들은 기름을 넣기 위해 사흘을 줄 서서 기다렸고 병원에선 마취제가 바닥나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를 점령해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대통령은 한밤중에 군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망쳤고 이메일 한 통으로 사임서를 보내왔습니다. 바로 스리랑카 이야기예요. 대체 이 작은 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리랑카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한 가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자팍사 가문이에요. 스리랑카 남부의 정치 명문가로 아버지가 1940년대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4명, 마힌다, 고타바야, 바실, 차마리, 지난 20년간 스리랑카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이 가문이 앞으로 나올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문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스리랑카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1983년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터집니다. 다수민족인 싱할라족과 소수민족 타밀족 무장단체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타밀 타이거스라 불린 이 무장단체는 자살폭탄 테러를 처음 체계화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원들은 목에 청상아리 캡슐을 달고 다녔어요. 잡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죠. 그만큼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콜롬보 도심에서 버스가 폭발하고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 최소 7만 명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이 전쟁이 무려 26년간 계속됐어요.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 속에서 태어나 자란 겁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지쳐 있었어요. 누군가 이 악몽을 끝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2005년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의 공약은 단순했어요. 협상 필요 없다. 군사적으로 끝내겠다. 동생 고타바야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해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했죠. 고타바야는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형을 도우러 돌아온 인물이었어요. 2009년 5월 마침내 타밀 타이거스 지도자가 사살되면서 26년간의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날 콜롬보 거리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라자팍사 형제는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영웅이 된 다음에는 뭘 할까요? 겸손하게 권력을 나누거나 아니면 더 움켜쥐거나. 라자팍사 가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나라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형제들이 요직을 나눠 가졌어요. 마힌다는 대통령이면서 국방부, 재무부, 항만부 장관을 겸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4개의 핵심 직책을 가진 거예요. 고타바야는 군과 경찰을 장악했고 바실은 경제개발부 장관이 됐어요. 막내 차말은 항만청과 공항청을 맡았습니다. 마힌다의 아들 나말도 20대의 국회의원이 됐죠. 한때 이 가문이 국가 예산의 70%를 직접 통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사실상 가족 기업처럼 운영된 거예요. 전쟁 영웅이 된 가문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었어요. 견제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스리랑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7%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외국인 투자도 쏟아졌습니다.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돈이 들어오니까 라자팍사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였어요.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마힌다 대통령은 자기 고향인 한반토테 거대한 심해, 항구와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한반토타가 인구 몇만 명의 한적한 어촌이라는 거예요. 근처에 공업단지도 없고 대도시도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인구 5만 명짜리 시골 마을에 인천공항 규모의 공항을 짓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경제성이 없다며 대출을 거절했어요. 이 기관들은 개발도상국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 프로젝트 타당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여기서 보통 나라들은 사업을 재검토합니다. 그런데 라자팍사 정부는 달랐어요.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약 13억 달러를 빌렸는데 금리가 연 6.3%였어요. 세계은행에서 빌리면 1, 2%인데 3배에서 6배 비싼 이자를 내기로 한 거죠.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니까요. 결국 이 선택의 책임은 빌려준 쪽이 아니라 빌리기로 결정한 스리랑카 정부에 있었습니다. 2012년 항구가 완공됐습니다. 화려한 개항식이 열렸어요. 마힌다 대통령이 직접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근데 배가 오지 않았어요. 그해 이 항구에 들어온 선박이 몇 척인지 아세요? 34척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도 접안할 수 있는 항구에 1년 내내 배가 34척 들어온 거예요. 하루에 0.1척도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지은 국제공항은 더 심각했습니다. 마타라 라자팍사 국제공항, 내 대통령 이름을 붙인 공항이에요. 2억 달러가 넘게 들었습니다. 하루 비행편이 한두 편에 불과했어요. BBC가 취재를 갔더니 활주로에 야생 코끼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코끼리를 쫓는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 했어요. 2억 달러짜리 국제공항이 코끼리 산책로가 된 거죠.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항구 하나, 공항 하나 실패한 거 가지고 나라가 망하겠어? 당연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라자팍사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사업을 벌였어요. 콜롬보 항구 확장, 남부 고속도로, 국제 컨벤션 센터, 크리켓 경기장까지 대부분 고금리 해외 차입금으로요. 2005년에 113억 달러였던 외채가 2020년에는 563억 달러가 됐습니다. 15년 만에 빚이 5배로 불어난 거예요. 빚이 늘면 이자도 늘어나고 이자를 갚으려면 또 돈을 빌려야 하고 쉽게 말해 카드 돌려막기를 나라 단위로 한 겁니다. 2017년 스리랑카는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 기업에 99년 장기 임대하게 됩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거든요. 11억 2천만 달러를 받고 항구 운영권의 70%를 넘겼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부채 함정 외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성 검토도 없이 고금리 대출을 결정한 건 스리랑카 정부였어요. 2015년 선거에서 라자팍사 가문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부패 스캔들과 권력 남용에 국민들이 지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문이 돌아오거든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어요. 교회와 호텔 6곳에서 자살폭탄이 터져 2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40여 명이 희생됐어요. 스리랑카 역사상 최악의 테러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던 산업이었는데 말이죠.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당선됐어요. 내전을 끝낸 전쟁 영웅의 동생이 강한 지도자를 내세워 돌아온 겁니다. 형 마인다는 총리가 됐고 동생 바실은 재무장관을 맡았어요. 라자팍사 가문의 화려한 복귀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파국이 시작됩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어요. 부가가치세를 15%에서 8%로, 법인세도 28%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소득세 면제 기준도 대폭 올렸어요. 납세자 수가 33.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빚이 산더미인데 세금 수입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물에 물을 계속 타면 맛이 옅어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IMF가 긴급히 경고했습니다. 세금 올리고 돈 찍지 말라고요. 하지만 고타바야 정부는 정반대로 갔어요. 외부의 경고가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을 선택한 겁니다. 한 달 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관광업이 완전히 증발했어요. 해외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들의 송금도 급감했습니다.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이었는데 말이죠. 달러가 안 들어오는데 빚은 갚아야 했습니다. 이미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고타바야 대통령은 화학 비료와 농약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스리랑카 전체를 유기농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완전한 유기농 국가가 되겠다고요. 대통령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화학 비료가 신장병을 일으킨다. 비료 수입을 줄이면 외화도 절약된다. 유기농 농산물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유기농 전환은 최소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토양 개량, 농민 교육, 유기농 비료 생산 시설 확충까지 필요한데 그걸 하루아침에 하겠다고요?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폴론나루아 지역의 쌀 농부 순일 씨는 30년 넘게 농사를 지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비료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처음에는 정부를 믿어보기로 했대요. 정부에서 유기농 비료를 공급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비료는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급하게 수입한 유기농 비료에서 유해 세균이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료 금지 후 순일 씨의 논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60부셸을 수확하던 논에서 20부셸밖에 안 나왔어요.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는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4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원래 쌀을 자급하던 나라가 4억 5천만 달러 어치를 수입해야 했어요. 외화를 아끼려고 비료 수입을 막았는데 오히려 쌀 수입에 더 큰 돈이 들어간 거죠. 정책 결정의 결과가 완전히 역효과를 낸 겁니다. 홍차 산업도 무너졌습니다. 스리랑카의 실론티 들어보셨죠? 연간 1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던 핵심 산업이었어요.
비료 없이 재배하니까 수확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차 농장주 페르난도 씨의 증언이에요. 비료를 못 쓰니까 찻잎이 작아지고 색도 안 나와요. 예전에는 1kg에 3달러 받았는데 지금은 1.5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 유기농 정책은 철회됐어요. 시행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이미 농사 한 철을 완전히 망친 뒤였어요. 그리고 화학 비료를 다시 들여오려 해도 살 달러가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스리랑카 홍차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었는데 그 길도 막혔어요. 외부 충격이 겹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리랑카 경제는 내부 결정들로 인해 이런 충격을 버틸 체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스리랑카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요. 19억 달러밖에 없는데 그해 갚아야 할 외채가 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기름을 수입할 달러가 없으니 주유소에 연료가 안 들어왔어요. 발전소도 멈췄습니다. 2022년 상반기 스리랑카의 일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콜롬보 시내 주유소 앞 새벽 2시 수백 대의 차량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 안에서 이틀 사흘을 먹고 자며 기다렸어요. 앞으로 이동할 때는 시동을 끄고 차를 밀었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요. 삼륜 택시 기사 라자 씨의 말이에요. 기름 넣으려면 이틀을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기름을 넣어도 가격이 3배로 올랐고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굶잖아요. 줄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며칠씩 서 있다가 탈진한 거예요. 심장마비로 숨진 사람도 있었고 줄 서다 시비가 붙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최소 15명이 기름을 넣으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어야 했어요. 항암제가 없어서 암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 의사가 BBC에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에게 줄 약이 없어요. 처방전을 써줘도 약국에 약이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13시간씩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열대 지방인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 틀었어요.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으니 음식이 상했습니다. 공장들이 멈추고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학교는 종이가 없어서 시험지를 인쇄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험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인플레이션은 73.7%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1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월 콜롬보 갈레페이스 해변에 대규모 텐트촌이 형성되었어요. 아라갈라야 투쟁이라는 이름의 시위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는데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놀라운 건 26년간 전쟁을 치렀던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나란히 서서 같은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불교 승려가 무슬림 옆에서 시위했습니다. 스리랑카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경제적 고통이 모든 갈등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텐트촌은 작은 도시가 됐어요. 무료 급식소가 생기고 의료봉사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밤에는 음악 공연이 열렸고 낮에는 토론회가 진행됐어요. 분노와 축제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5월 9일 총리 마힌다 라자팍사의 지지자들이 시위대를 습격했어요.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반격에 나섰어요. 마힌다의 사저에 불이 났습니다. 마힌다는 가족과 함께 해군 기지로 긴급 대피했고 그날 밤 총리직에서 사퇴했어요. 7월 9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콜롬보로 모여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어요. 최루탄이 발사되고 물대포가 쏟아졌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철문을 돌파하고 관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대통령 침대에 누워 인증샷을 남겼어요. 체육관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의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수영을 하고 물장구를 쳤어요.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리고 줄 서다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수영장 딸린 호화 관저에서 살았다는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고타바야는 전날 밤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정보 당국이 시위대가 관저를 점거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통령을 긴급 대피시킨 거예요. 며칠 뒤 고타바야는 군용기로 몰디브를 거쳐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이메일 한 통으로 사임서를 보내왔어요. 현직 대통령이 이메일로 사임한 겁니다. 그렇게 라자팍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라자팍사 형제를 포함한 13명이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4대1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마힌다의 아들 요시타가 부패 혐의로 체포됐어요. 고타바야는 52일간의 해외 도피 끝에 스리랑카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인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스리랑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3월 IMF가 30억 달러 구제금융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도 4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어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웃나라가 무너지면 자국에도 영향이 오고 스리랑카가 중국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도 막고 싶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였어요. 2024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존 정치 엘리트가 아닌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가 당선된 겁니다. 그는 좌파 성향의 정치인으로 라자팍사 가문은 물론이고 기존 양대 정당 모두를 비판하며 올라왔어요. 총선에서도 그의 연합이 225석 중 159석을 휩쓸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배하던 정치 구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국민들이 선택한 건 기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은 5%를 기록했습니다. IMF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인플레이션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2025년 3월 IMF는 스리랑카가 대부분의 재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줄 서다 죽은 사람들, 수술을 못 받은 환자들, 농사를 망친 농부들에게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외채는 여전히 막대하고 새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봐야 해요. 스리랑카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빚으로 쌓은 화려함이 얼마나 취약한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급조된 정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스리랑카 정부 스스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민족과 종교의 벽을 넘어 하나로 뭉쳤습니다. 26년간 서로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투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깊은 위기에서도 사람들은 연대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수영장을 점령한 스리랑카 국민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인도양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